오늘은 4월 13일입니다. 1623년 오늘 조선에서 조용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쿠데타로요. 새로 왕이 된 사람은 원래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를 왕으로 만들었어요. 인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병자호란이요? 삼전도의 굴욕이요? 소현세자요? 다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따로따로 들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안 보여요. 오늘은 인조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묶어서 들려드릴게요. 권력으로 시작해서 굴욕으로 끝나고 아들을 의심하다 비극으로 마무리된 한왕의 이야기입니다. 1623년 이전 조선의 왕은 광해군이었어요. 광해군은 사실 꽤 유능한 왕이었어요. 임진왜란의 후유증을 수습했고 외교에서도 영리했어요. 당시 명나라와 후금 두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어요. 어느 한쪽에도 너무 기울지 않으려는 실리 외교였어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강한 쪽 눈치도 봐야 한다는 현실적인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왕권 강화 과정에서 이복 형제들을 제거했고 어머니 뻘되는 인목대비를 유폐시켰어요. 정치적으로 강한 반대 세력을 만들었어요. 1623년 3월 서인 세력이 반정을 일으켰어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괄, 김류, 이기등이 중심이 됐어요. 그 새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능양군 훗날의 인조예요. 선조의 손자였고 왕의 먼 친척이었어요. 애초에 왕 후보조차 아니었어요. 인조는 쿠데타로 만들어진 왕이었어요. 신하들이 세워준 왕이었어요. 이게 그의 치세 내내 따라다니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게 아니니까 항상 정통성이 약했어요. 신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나중에 비극을 만들어요. 인조가 왕이 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1624년 뒤통수를 맞았어요. 반정을 함께 일으킨 공신 중 한 사람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괄은 반정의 핵심 공신이었어요. 그런데 공신 책봉 과정에서 자신이 홀대받았다고 느꼈어요. 공을 세웠는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조정에서 이괄이 역모를 꾀한다는 밀고까지 들어왔어요. 결국 이괄은 먼저 치고 나갔어요. 이괄의 군대는 놀라운 속도로 남하했어요. 반란군이 한양 코앞까지 오자 인조는 수도를 버리고 피신해야 했어요. 왕이 된 지 1년 만에 도망을 친 거예요. 결국 이괄의 난은 진압됐어요. 이괄은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인조에게 남긴 심리적 상처가 컸어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 중 하나가 배신을 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이 경험은 인조를 더 의심 많고 더 불안한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 의심이 나중에는 아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괄의 난이 남긴 또 다른 흔적이 있어요. 도망친 이괄의 부하 일부가 후금으로 넘어가서 조선의 내부 사정을 알려줬어요. 이게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는 빌미 중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반정이 나온 내용이 결국 외친까지 불러들인 셈이에요. 인조가 외교 정책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광해군의 노선을 뒤집는 거였어요.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어요. 인조와 서인 세력은 그 정책을 비판했어요. 의리가 없다고요.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나라예요. 그 은혜를 잊고 오랑캐 후금과 어정쩡하게 지내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조는 명나라를 끝까지 지지하는 정책, 숙명사상으로 전환했어요. 현실적으로는 후금이 이미 강대해지고 있었어요. 명나라는 기울고 있었어요. 근데 인조는 명나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가 1627년에 찾아와요. 후금이 조선을 침략했어요. 정묘호란이에요. 이 전쟁은 비교적 빨리 끝났어요. 조선은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는 굴욕적인 화약을 맺었어요.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나라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1636년 후금이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면서 조선에 요구했어요.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바꾸자. 즉 청나라의 신하국이 되라는 거였어요. 인조와 조정은 거부했어요. 오랑캐에게 신하가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청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병자호란이에요. 청군의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인조는 원래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는데 청군이 너무 빠르게 내려와서 길이 막혔어요. 결국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어요. 남한산성에서 45일을 버텼어요. 한겨울이었어요. 추위와 식량 부족 속에서 버텼어요. 조정에서는 끝까지 싸우자는 척화파와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하자는 주화파가 격렬하게 싸웠어요. 척화파의 대표는 김상원이었어요. 화치는 나라의 수치라고 주장했어요. 주화파의 대표는 최명길이었어요. 나라와 백성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인조는 두 입장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다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왕비와 세자비 왕족들이 청의 포로로 잡혔어요. 더 버틸 이유가 없었어요. 인조는 항복을 결정했어요. 1637년 1월 30일 현재 서울 송파구 삼전도. 인조는 이곳에서 청태종 홍타이지 앞에 섰어요. 그리고 3개구 고두례를 했어요.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예식이에요. 신하국이 상국 황제를 만날 때 하는 의식이에요. 조선의 왕이 스스로 오랑캐라고 불렀던 나라의 황제 앞에 한겨울 땅바닥에 이마를 찌은 거예요. 항복의 대가는 컸어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청나라로 끌려갔어요. 조선 백성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청나라는 조선의 황제의 공덕비, 삼전도비를 세우라고 명했어요. 조선 땅에 조선을 굴복시킨 청나라 황제를 찬양하는 비석을 세우게 한 거예요. 신하들은 모두 꺼려했는데 결국 이경석이 자처해서 비문을 썼어요. 이 비석은 지금도 서울 송파에 남아있어요. 청사신들은 조선에 올 때마다 삼전도비를 찾아가서 비석 상태를 확인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부숴버리지 않았나 감시하러 온 거예요. 그게 1643년까지 이어졌어요. 소현세자가 청나라 심양에서 보낸 시간은 약 8년이에요. 처음에는 인질이었어요. 그런데 소현세자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청나라 고관들과 인맥을 쌓고 조선에 유용한 정보를 몰래 보내기도 했어요. 끌려온 조선인 포로들을 돈을 주고 구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1644년 청군을 따라 북경에 갔을 때 독일 출신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샤를 만났어요. 서양 과학과 역법 새로운 세계관을 접했어요. 8년 뒤 돌아온 소현세자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청나라를 오랑캐로만 보지 않았어요. 변화하는 세계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인조는 이걸 달갑게 보지 않았어요. 인조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신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은 굴욕을 안고 있어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청나라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돌아왔어요. 게다가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인망이 높았어요. 백성들도 그를 좋아했어요. 반정 이후 줄곧 의심 속에 살았던 인조에게 아들은 점점 왕위를 위협할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요. 귀국한 소현세자가 청 황제에게 받은 선물인 벼루를 아버지 인조에게 바쳤는데 삼전도 굴욕의 울분이 되살아난 인조가 그 벼루를 세자의 머리에 던졌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두 부자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어요. 1645년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공식 기록은 학질로 인한 병사예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온몸이 새까맣게 되고 몸 7군데 구멍에서 피가 났다. 이 기록이 독살설의 근거예요. 인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 조소용과 어의 이영익이 관련됐다는 의혹도 있어요. 반면 승정원 일기와 심양일기를 분석한 현대 연구에서는 소현세자가 오래전부터 앓던 지병이 악화되어 병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해요. 진실은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그런데 인조가 그 다음에 한 일이 의혹을 더 짙게 해요. 소현세자의 아들이 3명 있었어요. 당연히 세손이 왕위를 이어야 하는데 인조는 손자들 대신 복림대군을 세자로 봉했어요. 그리고 소현세자의 아내 강비는 사사했어요. 소현세자의 아들들은 제주도로 유배 보냈어요. 저는 인조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삼전도. 한겨울 땅바닥에 이마를 찢는 왕.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신하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백성들. 인조는 쿠데타로 왕이 됐어요. 신하들이 세워준 왕이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요. 이가레난으로 반정동지에게 배신당하면서 그 불안은 더 커졌어요.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는 자존심까지 무너졌어요. 그 불안과 상처가 결국 아들을 향했어요.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보고 온 새로운 세계, 그 가능성을 인조는 두려움으로 봤어요. 그리고 비극이 됐어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물어요. 소현세자가 왕이 됐다면 조선은 달랐을까? 250년 뒤 조선이 개화를 놓고 혼란에 빠졌을 때 소현세자가 북경에서 보고 온 그 세계를 조선이 진작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그 질문은 지금도 답이 없어요. 분명한 건 인조의 선택들, 반정, 숙명정책, 아들에 대한 의심 하나하나가 조선이 치를 대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치렀어요. 1623년 4월 13일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날. 그날부터 인조의 치세는 불안으로 시작됐어요. 그 불안의 끝에 삼전도가 있었고 소현세자가 있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